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에서 오늘 앵커를 맡은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서 오늘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애널리스트 박병찬 교보증권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여기서 처음 뵙는 거 같고 저도 처음이고 예. 부장님 여기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우리 열심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2분기가 됐어요. 저도 요즘은 뭔가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네.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실적 시즌이 곧 이제 다가올 것 같고요. 4분기에 어닝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올해 1분기도 사실 뭐 그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회의적인 입장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기술주 사실 기술주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에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섹터일 텐데 미국은 그나마 요즘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그나마 좀 반등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좀 안 그렇거든요. 네. 일단의 이런 실적의 시즌 앞두고서 네. 1분기가 어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부장님 어떠신가요? 1분기는 뭐 고생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1월 달에 물론 우리나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왜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2월에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하락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선방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선방일 뿐이고 1월에 하락의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월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하다가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2차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월 달 초에 다시 한번 3차 하락을 하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3파동까지 네.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등에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빅테크들이. 그래서 미국은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정도까지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인 저점 확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시간을 길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반등의 힘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고점으로부터 보면요. 지금 나스닥은 최저점이 1월 고점으로부터 약 20% 하락했다가 지금 1월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한 9%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다우와 S&P 500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점으로부터 4% 정도뿐이 하락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근데 예. 이게 넓게 보면 예. 다 왔어요. 또 고점까지가. 예, 고점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또 추가적으로 준다 그러면은 다우나 S&P 500은 신고가 또 트라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지금도 상황이에요. 그런 느낌이 없진 않단 예, 말이죠. 예, 사실.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강하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에 돌아와서 우리 시장의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가 전혀 거기에 연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말씀 좀 드려보면요. 미국으로 자금이 쏠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뭐 월가 IB 보고서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2022년 글로벌 성장률, 각 국가의 성장률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뒤처지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당연히 뭐 경제 성장률을 우리 시장은 추정을 하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는 국가 또는 버틸 수 있는 기업군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미국의 빅테크들은 성장률이 이익의 성장률이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자원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자원 빈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경쟁력이 있던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이 차별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한국의 시장이 지금 어려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려운 사람 축에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미국은 제가 지금 자료를 혹시 좀 보내드렸는데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MT 증가율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 그렇죠, 시장에 사실. 흘려 있습니다. 기업들도 자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로 바이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돈이 많고요. 지금 건전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가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았냐? 팬데믹 구호 자금이라 그래서 돈을 막 계속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자금도 좋아요. 실업률도 다 떨어졌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흔들림은 있지만 믿을 건 거의뿐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네. 이제 어쨌든간 좀 잘 안 되는 집안, 네. 잘 되는 집안이라고 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네. 뭐 사실 아주 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네, 떨어질 땐 좀 덜 떨어지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네, 뭐 미국은 막 2% 올랐다가 예.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막 예. 2% 떨어졌다가 하면서 언제는 되게 부러운데 네, 언젠가는 뭐 한 막 2점 몇 %씩 떨어지니까 아침에 우리 일어났을 때 꼭 확인하잖아요. 예, 네, 근데 야 큰일 났다 이랬는데 예. 사실은 또 뚜껑을 까보면 예, 대한민국 시장은 그렇게까지 하락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보면 변동성이 너무 압축되어서 재미가 없는 그렇죠. 예. 이런 시장은 왜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우리 시장의 매수 매도 주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쵸,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강력한 매수의 주체가 없어요. 우리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매수의 주체가 없고 그리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의 주체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하락한다는 얘기는 오른 게 있어서 거기에 차익 실현이 막 나오면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우리나라의 이제 지분율이 예전에 38%이 정도 있다가 지금 한 30%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팔 만큼 팔았어요. 산 게 있어야 그죠? 예, 예. 그렇죠. 연기금도 계속 지난 2년 동안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냐면요. 2020년 6월부터 팔았습니다. 2020년 6월. 작년부터 판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연기- 오래됐네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팔 만큼 팔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매도 주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은 2% 빠지는데 우리는 0.5%, 0.7% 이러고 있는 거지.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누가 사줘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 메리트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밑에서 사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이런 어떤 매수세라도 들어올 텐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주체도 없고 강력한 매도주체도 없으니까 시장이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이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의 답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은 이걸 표현을 밈주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소위 그 뭐 저가주, 테마주 네.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제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어디 M&A 한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3번씩 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항상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취약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수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그렇게 관심이 보고 있습니다. 없다.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이제 지금의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하다는 말씀을 아까 네네. 하셨었는데 아까 보니까 이 CNBC에서 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2천억 달러 네. 가량을 주식 매수에 쓸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꼽은 그 업종들 몇 개 보니까 전기차, 빅테크, 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를 꼽았거든요. 네네. 부장님이 보실 때는 그나마 그리고 미국 중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일단 제외하고 네네. 미국에서 본다면 어떤 섹터가 그래도 좀 뭐 밈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네네. 네, 어떤 건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는 항상 가장 핵심에 있는 것들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뒤처지지 있는.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성장을 이어질 수 있는 섹터를 사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섹터로 구분해 본다면 저는 항상 이제 구조적 성장주를 사야 된다는 것은 이제 변치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로서 항상 그걸 이제 그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 일단 전기차인데 작년에 전기차가 각광을 크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앞에 하나가 글자가 더 붙죠.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죠.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정말 확연하게 시장에 선두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냐? 애플카와 테슬라카가 나올 때예요.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나올 때.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는 이미 지금 만들고 있지만 자율주행 전기차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도 중이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그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빨리 올까요? 자율주행이라는 시대가? 지금 뭐 굉장히 뭐 3단계까지 정도는 이제 됐잖아요. 4단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택시나 네. 그리고 배송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분명히 뭐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올 수 있다. 그게 왜 생각보다 빠르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네.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럿으로 모델이 2024년도에 출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은요, 2023년 내년으로 앞당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간 자율주행이라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고 네. 이게 테마적인 느낌일지 네. 뭐 산업적인 정말 성장으로서의 자율주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산업으로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테마로 정확하게 시작할지 짚어주셨는데 어떤 건 테마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그 산업의 성장으로 이제 이어가고 만들어지는 그러지 게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테마로 끝나는 거는 이익이 수반하지 않는 것은 테마로 맞죠. 끝나고요. 이익이 수반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산업이 이제 성장 산업의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 네. 자율주행 전기차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뭐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성장률이 계속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신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발전해서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우리 IT가 안 좋은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술이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혁신적인 기술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나온 것을 최근에 본 적 있습니까? 똑같죠 사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번에 스마트폰을 바꿔보려고, 왜냐면 이제 오래 쓰면 지겨우니까 네. 바꿔보려고 매장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깨끗한 폰이 그래서 이번에 2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CPU 기능하고 네. 맨날 얘기하는 카메라 기능하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거 말고 나는 통합분이 안 한다. 네. 카카오톡이랑. 그러면 바뀐 게 뭐냐 그랬더니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신기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요. 애플에서 발표한 건데 그동안의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술 혁신의 신규 디바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웨어러블로 나올 거다. 글래스, 안경이나 웨어러블로 글래스나.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비판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뭐 그런 길적인 내용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안경의 기능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샘플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안경에서 이제 안경 그냥 쓰고 있는데 어떻든 음성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내 안경을 통해서 허공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네,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렇습니다. 느낌. 예, 그런 걸로요. 예,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몸에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준비들을 다 박차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는 항상 어떤 제품이 신기술이 나오고 어떤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기술이 뭔가 생각하고 그 기술에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네. 근데 그것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4세대 디스플레이 쪽도 다 그쪽에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애플도 애플카에 들어가고 애플도 들어가고 또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뭐 운영 시스템에 운영 소프트웨어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 그런 주식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테슬라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 테슬라 그렇게 여전히 좋게 보냐면 테슬라 플랜 1을 얘기했을 때 플랜 1이 뭐였냐면요. 가정용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말 됐냐, 그 되겠냐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세대가 왔죠. 예, 그 세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플랜 B가 있었고 2가 있었고 이번에 플랜 3을 얘기를 했는데 플랜 3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를 더 보급을 확대해서 생산 기지를 더 확실히 늘리겠다. 이런 플랜 하나 하고요. 일부만 나온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단기적인 가장 빨리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테슬라가 굉장히 고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기술로 인해서 이익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끌어오는 데까지 상용화되는 까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태양력을 이용한 그리고 자동차. 태양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끌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이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테슬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야 그게 되겠어? 뭐 일론 머스크의 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거고 새로운 신제품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있는 거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뭔가 혁신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2020년이 되면은 뭐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옛날부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고 뭐 휴대폰을 들고 네. 다녔던 것처럼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병창 부장님 얘기를 한 것처럼 또 자율주행도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관련 내용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쪽으로 좀 넘어올 건데요. 성장주를 압박하는 요즘 뭐 워낙 이슈가 많아가지고 중국도 봉쇄한다 그랬지, 뭐 전쟁 리스크 있지, 네. 인플레이션 있지, 또 금리 인상도 뭐 한꺼번에 50bp라 그래가지고 뭐 빅스텝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걸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50bp 뭐 빅스텝을 뭐 한다고 언젠 또 안 그랬으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악재들이 어쨌든간 우리나라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해피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빅테크들은 여기에 발 담그고 있고 저기에 발 담그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도 다 들어가는데 네네.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 또 IT도 뭐 스마트폰이 요즘 좀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 네. 얘기도 좀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도 뭔가 아까 전기차의 세대 먼저 시작했는데 네. 뭔가 약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섹터별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반도체가 다 분명히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럴까? 이런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반도체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반도체는 최근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강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강했죠.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당히 약했고 우리나라 반도체라 하면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좀 강했는데 삼성전자가 워낙에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은 좋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약한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것은 환율 때문인데 환율이 1244원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1220원까지 올라가서 오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게끔 돼 있고 환차 손을 피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를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시간을 흘러 보냈어요 한 2개월 정도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국내에 많은 이쪽의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좋다 결국은 올라갈 거다. 오늘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였냐면요. 디램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하락을 했죠. 작년 네. 3분기에. 그러면서 한 차례 무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디램 가격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제 2분기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디램 가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락 폭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재고를 보니까 그러면 2분기 빠르면 2분기 좀 늦어도 3분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반기와 내년에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근거예요. 네. 그런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를 전 또 동의를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을 해야 되느냐에 생각해 본다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하반경 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빠지잖아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7만 원 선에 잘 안 빠지고요. 7만 원 아래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7만 원 붕괴됐다 이거 굉장히 크게 막 목소리 얘기하고는 7만 원이나 6만 9,500원이나 6만 9천 원이나 할 것도 아니면서 거기서. 그냥 그런 거고요. 네. 7만 원 근처에서 하반경 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축하듯이 조금씩 사면은 결국은 수익 내지 않겠냐 또는 여기서 그냥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들은 지금 사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한 달 동안에 4조 원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4조 원 샀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가 개인 투자의 주주가 55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이거 팔고 있지 않아요. 다행히 팔고 있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수급상으로는 그 힘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예상 매출이 76조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13조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음으로써 그 후방에 있는 또는 연관 기업들 삼성전기, 삼성 SDI, 뭐 LG전자, LG노트 뭐 전부 다들 이번에 좋을 거라고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르죠. 정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배워서 잘 알지만은 주식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IT를 좋아하니까. 주식은 호재가 나왔는데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든지 매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주식은 악재가 나왔는데 왜 안 빠지지 이런 주식이 있잖아요. 그건 오릅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든지 매수 후세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 저는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호재가 계속 나오고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네.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 네.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예. 일단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예. 뭐 보여지는 사실 아니냐. 예. 이게 첫 번째. 그럼 항상 얘기하는 그런 거죠.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우리는 두리번거리지만은 이유는 시세에 있다. 네. 주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다. 안 가는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안 가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뭐 그렇게 막 얘기하면은 그렇죠. 심부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댓글 달립니다. 예, 안 가는 이유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좀 어렵게 보는 이유는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시장에 빅테크가 좀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후반이 3월 31일 날 월말 분기말이었어요. 네. 그 직전까지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기말 매도가 나온 거예요. 매니저들이. 네. 그래서 거기부터 맞고 떨어지면서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어요. 근데 여하튼 그전엔 계속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르고 인텔도 오르고 다 오르는 동안 못 갔죠. 못 갔습니다. 이걸 연동하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론적인 얘기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 SE 이번에 네. 새로 나온 거. 네. 이게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모두 다 탐내고 정말 이 가격에 이런 상품이 나와서 좋다라고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산량 20% 감축한다 그러죠. 아, 그렇죠. 그 얘기. 20% 감축한다고 합니다. 왜? 네. 그만큼 수요가 떨어진 거예요. 중국 특히 또 봉쇄하고 이러면서. 수요가 떨어지면서 생산이 감축됐어요. 네. 이것만 감축된 게 아니에요. 개인용 PC 감축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전도 감축이 됐어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개인용 PC가 감소되는 걸 어차피 네.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언택트가 예. 다시 컨택트가 된다라는 건데 네. 또 기업용 PC가 팔리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마이크론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 저도 발표를 봤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봤습니다. 이제 네. 그걸 상쇄할 수 있다. 기업력이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안 좋으니까 그것만 나쁜 걸 더 많이 부각시키는 거죠. 그건 또 그래요, 그죠? 예, 나쁜 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 부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네. 쪽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미국이 우리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엄청나게 국가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계속이요. 그렇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있었고 뭐 패권 경쟁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작년부터 물론 그랬지만 특히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강력하게 반도체 굴기,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죠. 요번에 네. 통과됐죠. 지금 상원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가 아예 반도체 기업을 투자를 해서 밀어주겠다. 밀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인텔이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설비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만약에 독일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파운드리에서 반도체가 나오는 게 그게 나오면 엔비디아가 인텔 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그쵸, 그 급등한 얘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요번에 12조 원을 어저께 놓습니다. 12조 원을 들여서 이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뭐 일본은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미국하고 맨날 손잡고 지금 합작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디램 부분에 우리나라가 1위인 건 분명히 맞지만 미국이란 국가가 중국이란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만들기 시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정말로 있을까? 그리고 그 경쟁인 치열한 속에서 이익이 그만큼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좀 실망한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쪽의 이익의 60% 이상이 시스템 반도체에 나오거든요. 70%가 비메모리, 시스템 네. 반도체에 나와요. 이익은.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반도체인 거죠. 저 아무래도 이제 소품종의 또 그렇습니다. 다량 생산은 메모리라면 예. 다품종의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마진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전체 금액의 사이즈로 봤을 때 70%가 비메모리에 있는데 네. 2019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요.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IR 하면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우리가 3년 안에 빈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의 비전을 발표했었어요. 그 얘기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뭘 했냐라는 거죠. 그쵸. 뭘 했냐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막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결국 수익은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인 환경 자체가 반도체 섹터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 막 치고 나가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메모리 위쪽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메모리 가격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근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반도체와 IT 쪽은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야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팔고 다른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내가 지금 교체 매매를 뭘 하고 싶어 또는 현금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 반도체를 들고 가야 되냐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 뭐 결국이야 뭐 지금 가격에 있는 게 맞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7만 원 찍었으니까 7만 원 깨졌으니까 바로 다시 튀어올라서 얼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두든가 아니면 그렇죠. 뭐 교체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정도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2차 전지는 좀 다릅니다. 반도체하고는. 왜냐하면은 미국이 엊그저께 뉴스에 뉴스 많이 보이잖아요. 네.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뉴스인데 지금 현재 24년이잖아요. 2030년도에는 미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15%가 다 전기차일 거고 네. 그리고 신규로 만드는 자동차는 55%가 다 전기차일 거다. 네. 어제 뉴스예요. 중국의 BYD에서 내연기관차 생산 안 끝냈습니다. 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선수를 쳤다고 막 다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테슬라의 매년 생산하는 전기차 생산 대수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후방의 소재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부품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이네들은 당연히 성장 산업에 들어가고 이익이 늘어날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우여곡절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겠죠. CATL이 뭐 치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치열한 건 분명히 맞지만 아직까지는 다수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다수의 대만이나 다수의 경쟁사들이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보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그리고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었죠. 네. 그렇죠. 요거는 제가 가끔 인용하는 S커브 이론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신기술에 의해서 그 기술에 의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신제품이 일반 우리들이 사용하면서 편리하다. 너나 나나 다 이걸 쓸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식상은 굉장히 예민한 데고 그리고 미래를 선반영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술이 나오면 야 이거 된대. 그러면 소위 PDR, 드립, 꿈을 갖고 막 주가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멀티플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떠요. 그러다 한참 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많네. 쓸려면 멀었어 아직. 너무 많네. 얘가 상용화되려면 없고 실제로 수익을 언제 되는데 그렇죠. 이러는 순간이 와요. 네. 그러는 순간이 오면서 시장 그 주가는 또 꽤 많이 빠집니다. 네. 꽤 많이 빠져요. 그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가 그 사이에는 기업은 어떻든 그리고 기업이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상용화 이제 처음 쓰는 사람들이 계속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침투율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침투율. 시간이 또 지나는 예, 예. 거니까 점점 그게 올라가면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뜨는 거거든요. 네. 이걸 뭘로 여러분 예를 들 수 있냐면 테슬라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네. 테슬라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이 부분만 급등한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급등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꽤 오랫동안 헤매고 있다가 작년에 실제로 상용화되고 보급화되고 우리는 지금 거리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잖아요. 테슬라 차를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좀 돈이 있으면 테슬라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그렇게 봅니다. 2차 전지가 LG 에너솔루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솔루션 올해 이익으로 보면 100배잖아요. 네. PBR 100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든 100조의 시가총액이 타당하다, 리저너블하다라고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을 3년 후, 뭐 5년 후까지 끌어당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시황이 안 좋아지거나 중간에 불협화음이 있거나 뭐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면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신성장 산업에 있는 섹터 애들은 그것이 확고하다면 전기차가 확고합니까? 의심이 갑니까? 확고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 2차 전지가 2차 전지에 기왕 길게 빠진 갖고 종목을 있으니까. 빠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요새 그 LFP가 좀 더 뜬다. 예. 소위 뭐 CATL의 예. 점유율이 더 커지고 있는 네네. 상태고 특히 니켈 가격이나 뭐 코발트 가격이 워낙 비쌌으니까 네네. 이게 올라가면서 NCM이 약간은 좀 예.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물론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분명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서 뒤처지는 데 생기고 또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기술력 하나 가지고 기업이 하나의 원밴드로 가거나 원 기술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후퇴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뭐 전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분명히 아마 좋은 쪽으로 다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고체 배터리로 계속 다 가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사실. 잘못하면 터지니까. 예, 예. 터지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쪽으로 모두 다 갈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서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박병창 부장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 그래 길게 가져갈 거면 어쩌면 이거 확고한 거니까 네. 전기차가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단 말이죠. 네네.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좀 파도들은 살짝 무시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주는 봤고요.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까 얘기를 좀 하다가 중간중간 분명히 나왔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주요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코스피의 예상 밴드가 2,600부터 3,000이다 이번 달 네. 4월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웃으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인데 아까 얘기하신 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 뭔가는 네. 하지만 3,000이면 조금 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네. 예상 밴드가 좀 좁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2,600, 3,000이면 너무 큽니다. 왜 1,000부터 만이라 그러지 이런 느낌인데 예. 박스권 장세가 그래도 지금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은지 예. 혹은 뭐 4월 증시에서 부장님이 보고 계신 것 중에 좀 주요한 변수가 있나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꽤 오는 동안 나오는 박스권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IMF 외환위기 전에는 500에 1000에 있었어요. 맞죠? IMF 외환위기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 1000원 왔다가 네. 몇 년 후에 박스권이 있다가 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00포인트 시대를 맞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2000포인트 근처에 이게 있다가 굉장히 긴 얘기예요, 사실. 예. 한 10년 텀입니다. 10년 텀. 그리고 있다가 2000포인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956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2000포인트 위에서 박스권으로 6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3000포인트 시대를 맞은 거예요. 네. 과거랑 똑같을까?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맞아, 그게 맞았어. 비슷해.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비슷한 그쵸, 적이 네.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고 우리 개인투자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형적으로 상승하지 못해요. 아, 그렇죠. 미국의 시장은 선형적으로 S&P 500이나 보면요, 정말 길게 당겨 보면 미끄럼틀이에요, 그냥. 예, 꾸준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네. 올라갔다가 팍 꺼졌다가 네. 레벨을 뒀다가 가만히 있다가. 있다가 또 팍 꺼졌다가 레벨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전제하고요. 네. 전 그런 시황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위쪽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유인가, 아래쪽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유인가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위쪽도 한 차례는 있을 것 같은 전 3,000포인트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올라간다면 네. 그 코스피가 1월에 고점으로부터 빠진 거야 하락폭의 50% 라인이 한 2,750에서 2,800 정도 돼요. 네. 그걸 살짝 넘기는 정도가 한 2,850, 뭐 2,80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은 일단 올라가면 좀- 아, 거기 정도가 저는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현재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오늘 한 1% 좀 안 되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인들 힘으로는 시장을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들은 우리나라 뭐 팔죠, 그냥. 뭐. 도움 별로 안 되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팔고 환율이 급등한 거는 올해 1월에 우리 시장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외국인들 팔았습니까? 여러분 안 팔았어요. 1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안 팔았습니다. 환율 1,200원이 근처에 있었어요. 네. 외국인들은 언제 팔았냐? 2월 중순 이후에 팔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판 거예요. 그럼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익도 노리면서 그 안정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려면 달러인데스가 아래로 떨어져야죠. 그렇죠. 달러가 약해져야 예,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인데스가 지금 99, 100포인트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달러가 지금 강세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뭐냐면 유로화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유로가 왜 약세냐? 경제도 안 좋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피해가 유로업이에요, 지금. 전쟁 끝나나요? 결국은 네. 이 얘기를 거꾸로 되돌려 보면 어떤 얘기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2,800, 2,850 이럴 때로 가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종전 소식이 딱 나오면서 환율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기대만 하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위쪽으로 그 정도까지는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요. 다음엔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는 지금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요.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는 뭐 때문에 빠질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저는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55, 2.6%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금리가 0.25에서 0.5%지 않습니까? 반영 다 했죠. 네, 그냥 다 한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 맨날 주식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 시장의 채권 플레이어들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시중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반영을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요. 지난주에 지금 이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제재를 계속 한다는 얘기 발표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헬리콥터가 러시아 본토에 가가지고 어디 공장 뭐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시장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나간 겁니다. 이미 반영이 되면서 지나간 거예요. 반영되지 않은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반영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QT입니다. QT.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공격적으로 발표가 되면 다시 2,600포인트 아래로 트라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이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죠. 브레이너드도 그랬고. 5월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파월 의장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5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5월에 FLC 회의가 있고 그다음 6월 있고 그다음 홀스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MBS 채권 만기가 5월에 있어요. 5월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려면 5월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월에 시작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규모가 중요한 겁니다.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랑 여러분 비교해 드리면 쉽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6년도, 17년도에 금리 인상 했습니다. 2015년도에 테이퍼링 끝내고 2016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2016년, 17년도에 시장이 하락했습니까? 하락 안 했습니다. 하락 안 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금리 인상하면 시장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쑥 그러기도 해요. 사실. 요즘에 쑥 들어갔는데 올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거래 하락을 했고요. 2019년 중순까지 하락을 했어요. 유럽도 난리 났었죠 그때. 그때가 미국이 QT를 할 때였어요.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게 마무리되면서 QT를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거 지금 가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너무 높으니까 너무 같이 한다. 지금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반영이 됐지만 양적 긴축을 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악재는 그게 악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호재와 악재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악재가 전반적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요즘에 맨날 여러분 듣는 이제 경기 침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정확히 표현 주셨어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 즉 역성장이 되는 게 2분기 연속되는 걸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된 것은 1년 안에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2년 돼야 돼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중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 보면은 야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면 나는 장기 투자 지금 하면 안 되겠네?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중장기적 문제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재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와 단기적인 악재성 재료가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되면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월은 그나마 대형 이벤트가 없거든요. 4월에 FOMC도 없고 대형 이벤트가 없잖아요. 5월을 기다리는 느낌. 5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에요. 4월에 미국은요. 2000년 이후에 4월에 항상 떴어요. 어닝 시즌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나오면은 한번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게 제일 좋은 딱 하나 남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4월을 넘어가 버리면서 네. 5월에 뭐 큐티 한다고 그러고 막 시장이 또 빠지고 이러는 상황 속에 종전 얘기 나오면은 아마 시큰둥할 거예요. 크게 이게 반영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쨌든간 이런 거 단기적으로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소식이 만약에 예. 겹친다면 네. 거기에서 주도할 업종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환율의 문제니까 네. 환율 피해로 인해서 하락했던 대형주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반짝 올라올 거라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대형주가 반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IT가 올라오면 제가 아까 IT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비관적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수적인 거다. 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전쟁 종료 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뜰 건 저는 IT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걔를 에너지 쓰면서 솔루션 IT가 뭐 제일 먼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그렇습니다. 수밖에 예, 없는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근데 IT에 또 밑에 있는 그 후반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도 실적도 좋아요. 네, 좋죠. 요새. 얘 실적 좋아요. 네. 근데 실적도 좋은데 워낙에 섹터 자체가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이 조금만 움직이면 얘는 네.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뉴스를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예. 종목 하나 혹시 괜찮을까요? 뭐 종목을 자주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원래는 처음 잘안 나왔고 하시는 우리 걸 서울경제 그죠? TV에 선물. 네. 처음 왔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좋을 섹터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구조적 성장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다른 쪽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리오프닝은 꼭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리오프닝 얘기해서 작년에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작년에 막 반토막 났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좋다고 하는, 요번에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지금 좀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달라지는 가운데서 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는 있지만 화끈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올라갔다가 또 눈치 보고 있다가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봉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많아요. 대한항공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지만 아래에 있는 리오프닝 관련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멀리 보자. 예, 첫 번째는 그걸 찾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사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요. 제가 그쪽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뭐 언짢은 쓸지 모르겠지만 사례로 드는 겁니다. 여행주 있잖아요. 네. 항공 여행주- 말고 여행. 예, 여행주 네. 있잖아요. 여행주가 아주 대표적인 리오프닝의 수혜이잖아요. 그쵸, 섹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난 2년, 3년 동안 적자가 너무 커서 그렇죠. 4억도 팔고 인력도 감축하고 그랬는데 적자폭이 너무 커서 이제 좀 살만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충분히 예, 가능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주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당장 올해 수익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여행이 활발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여행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이익이 느는 게 아니에요. 올해 지나면서 내년에 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텨나가야 돼요, 이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중에서 어디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원래 이익이 있었어요. 온라인 시대에서도. 네네. 그랬는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 이런 데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엔터입니다. 엔터. 네. 엔터는 온라인으로 수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까지 얼마나 더 텍트 좋죠?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그래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류입니다. 의류 패션. 의류. 예. 의류 패션들 보면 한세실은 영업무역, 화승엔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애들은 실적이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됐었어요. 나쁘지 않았다. 예, 나쁘지 그래도. 않았습니다. 네. 계속 실적은 꾸준히 있는 상태였는데 단지 성장이 좀 없었는데 네.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익이 확 늘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뭐 대한항공이나 여행주를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패션이나 의류 쪽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확연하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에너지와 자원 패권 경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추 또는 자원 시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산업들은 좀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화학주 쪽에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자원
개발하는 그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가요? 옛날에 있었던 LG 상사, 지금 이름 바뀌었죠. 네. LX 인터내셔널. 네. 네, 이런 쪽도 충분히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 오셨는데 예. 많이 뽑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사실 근데. 자, 오늘 교보증권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기술주에 대한 주가 흐름 함께 봤고요. 4월 이후 시장 전망까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월간 서울경제TV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투자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또 더욱 알찬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